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역시 이더리움 개발재단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던지게 되면은 좀 재수가 없나 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미국 증시는 혼조세,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27,491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더리움 개발재단 외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줬을 법한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둘씩 정보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소식,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가 반등하기 시작했었던 미국의 지방은행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월가의 거물들 같은 경우는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재차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락 같은 경우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까지 뱅크런 사태는 계속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경제를 둘러싼 폭풍우가 지난 9월에 비해 더욱더 심해졌으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 같은 경우도 은행 위기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늘어난 상황. 미국 경제가 저금리 시대 동안 누렸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서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의 주들 같은 경우는 하나둘씩 CBDC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이자 공화당 대선 주자인 디센티드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역시 CBDC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의원인 톰 에머 같은 경우는 CBDC에 대한 미국 연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도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초당적으로다가 CBDC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주들 하나둘씩 정신을 좀 차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마하의 현인이자 비트코인의 고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전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세계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전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코인은 장난감이자 광기다 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 발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쥐약이다, 독약이다, 허상 같은 안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제는 장난감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무의식적으로다가 높게 해주고 있는 워렌 버핏,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뭐에 비교하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자, 한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 경제가 부정적으로 보인다. 들고 있었던 주식들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갈수록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리흐텐슈타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통한 정부 서비스 결제 옵션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많은 암호화폐 업계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리흐텐슈타인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가 됐다라면서 축배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아직 그것은 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그들은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을 자체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프랑 법정 화폐로 바로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리흐텐슈타인 같은 경우 수십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국고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비트코인을 적극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투자은행인 켄터 피츠제럴드 전무이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끊고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구라를 쳤었는데 이에 반대되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규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제도적 플레이어들,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진입을 하고 있으며 그런 관심은 여전하다. 그리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소규모 벤처 캐피탈 펀드 등등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와 그제 등등 최근 들어가지고 고난을 좀 겪기도 했었습니다.
극심한 네트워크 정체에 의해서 1시간 동안 블록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었으며,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11월 이후로 첫 번째로 비트코인 블록이 분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디널스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용을 남발함에 따라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 및 네트워크의 정체가 지속됐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오디널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 혹은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게 뭔 소리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것이 아니냐,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극적인 발전을 이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의 또 다른 시련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오디널스 때문에 비트코인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비트코인 블록 보상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출금을 재개했으며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커뮤니티는 환호했었으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바로 수요 감소, 사용자 채택률 하락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봤을 때 주요한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27,430달러에서 28,250달러 사이인데 오늘 한번 뚫렸었습니다. 이 위까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외에도 벤자민 코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겠다. 상반기가 됐을 때 올랐었던 것과 반대로 하반기 때 쭉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반감기 전까지 무시무시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덤핑,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정체 현상 및 블록 관련된 이슈,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밈코인. 저도 지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이클마다 고점 마지막에 밈코인이 발작을 합니다. 밈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면 그 상승장은 이제 끝물에 다다른 것이다 라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비트코인의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바이빗 거래소 같은 경우는 롱을, 바이낸스는 숏을 겁나게 때렸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바이낸스의 승리. 비트코인 가격은 거하게 떨어지면서 주요 지지선을 깨고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가들의 의견 및 분석들을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맥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단 26,429달러까지 빠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컴플렉스 헤드앤숄더가 보여지고 있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는 이 데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 초반까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으며, 게임 오브 트레이즈 같은 경우는 23,954달러, 좀 더 기술적인 하락 가격을 더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헤드앤숄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넥라인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거기까지 흐른다라는 것이고, 당장 무너지지 않고 혹은 무너지기 전에 반등한다라는 분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느냐? 29,398달러까지도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29,000달러까지 한 번 더 오르면서 저항 테스트 실패 및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도 비트코인을 도와줄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S&P 500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 추세가 꺾일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다.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것인데요. 떨어진 후에 bearish 리테스트 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추가적인 큰 폭의 미국 증시 하락 나오게 될 수도 있겠고,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 부정적인 관점을 공유하면서 19,000달러대까지 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해당 추세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면 앞에서 봤었던 헤드앤숄더 분석과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분석을 하는 유일한 분석가, 로만 분석가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는 말이지 지금 비트코인 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며칠 동안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불플렉으로 봐도 된다. RSI와 맥디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롱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로만 분석가.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의 분석을 적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블런츠 분석가의 이더리움 분석인데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차트가 아작난 것 같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700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준다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반등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BNB 같은 경우도 추세라든지 차트가 꺾이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BNB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블런츠 분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잠재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것,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 앞으로 이틀 안으로 6억 3천만 달러 채무를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그레이스케일 등등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고래들이 이것을 상정하고 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3만 달러대에서 안착에 실패한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위기,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는 뭐가 발표가 되죠? 바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일당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고 물 한 잔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